더불어민주당 이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제2차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차 합동 토론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당 혁신과 국회 전략 및 원내 운영 방향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2차 토론회에서는요, 주요 정책 과제와 정책 혁신 방향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이 4.15 총선이 있은 지 만으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최근 재보궐선거 이후에 또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국민들의 비판과 정책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세대별 분야별 정책에 꼼꼼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종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자가격리 중이셔서 이상민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민심에 터잡아서 국민과 함께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듬뿍 받는 정당으로 이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후보자님을 비롯해 우리 당내에서 아주 뜨거운 또 진지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빨리 그러한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1차 토론회 때는 조금 밋밋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두 후보자님들의 뜨거운 난타전이 좀 되기를 많은 그 의원들께서 주문을 하십니다. 차별화된 목표는 당을 그 국민과 함께하는 사랑을 듬뿍 받는 정당으로 하는 데는 똑같지만 아마 방법론은 다를 수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정 보지 말고 뜨거운 그 난타전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만약에 잘 못할 때는 선관위원장이 표뿐만 아니라 저 결론을 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주문드리면서 하여튼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민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아주 각별한 당부를 드리셨는데 난타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 두 분 연달아 토론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차 토론회하고 자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후보자 두 분과 사회자인 저만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은 1차 토론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좀 익숙하실 겁니다. 텔레민주 시청자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 주제인 주요 정책 과제 및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토론 진행 순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 연설, 그리고 공통 질문 2회, 후보자 개별 질문 3회, 현장 질문 5회 이렇게 총 10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마무리 연설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선관위 선정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 분께서는 각 3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의원들께서 어제 오후 6시까지 접수한 질문 중에서 제가 추첨하는 한 개의 질문을 답변을 해주신데 역시 3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별 질문 역시 어제 오후 6시까지 접수된 후보자별 질문을 후보자가 직접 개별 질문지 함에서 질문 3개씩을 뽑아 각 2분씩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공통 질문은 3분의 답변 시간, 나머지는 2분씩입니다. 자, 마지막 현장 질문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국회의원 2분의 질문과 델리민주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질문 3개, 이렇게 총 5개 질문으로 진행을 하고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자, 현장 질문 국회의원 2분은 저희가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상 문제로 사전에 공지를 했고 또 선착순 2인으로 선정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공통 질문 또는 후보자 개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저희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질문 중에서 선관위원이 3개의 질문을 선택해서 제게 주시면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개별 질문과 현장 질문 시에 유사한 질문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1차 때. 네, 후보자께서는 보충 답변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뽑으실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조연설의 경우 종료 30초 전에 차임벨이 한 번 울립니다. 네, 발언 시간 종료와 함께 차임벨이 3번 울립니다. 네, 그 외 답변 시간과 마무리 연설 경우에는 발언 시간 종료와 함께 차임벨이 한 번 울리게 됩니다. 네, 발언 시간 종료 후에는 추가 발언이 불가능합니다. 시간 안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각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 순서는 기조 연설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교차 진행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마무리 연설은 각 2분씩 진행하겠습니다. 1차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총 7분, 종료 30초 전에 차임벨 1번, 그리고 종료와 동시에 차임벨 3번이 울립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윤호중 후보의 기조 연설을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고 다가오는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출마한 기호 1번 윤호중 후보입니다. 이른 시간에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해 주시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주요 정책과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날입니다. 저는 정책위 의장과 19대 대선 선대위에 정책본부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촛불 시민의 염원을 민주당 대선 공약에 녹여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다듬었던 것입니다. 대선 공약 설계 당시에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들과 함께 각 상임위별로 공약에 담겨야 할 주요 정책 아젠다를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민주적 절차였습니다. 선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토론했고 그 의견을 하나하나 모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서 그동안 우리 국민이 그토록 원해왔던 공수처 출범을 이뤄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 공정거래 3법, 코로나19 대응이법 등을 처리하면서 21대 국회를 역대 법안 처리율 1위로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법사위를 실현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은 민주당의 강력한 혁신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혁신은 당의 정책에서 나옵니다. 저는 공약 설계에서부터 국정과제 마련 그리고 법안 통과에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일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윤호중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당을 유능하고 가장 혁신적인 정당으로 만들어 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이 주도하는 강력한 당정청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민생과 방역,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2년 차입니다. 이 2년 차 저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보선 패배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바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국회상을 정착시키고 그 국회상을 통해서 개혁과 민생 모두를 이뤄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고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숙이고 반성한다고 그 자세만을 가지고 국민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민생의 위기를 살피고 코로나 위기를 살피고 개혁할 건 개혁하는 국회.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 때 야당과 다른 당과 그때 새누리당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첫 해에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보이콧해서 절반 가까운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협상을 잘해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촛불 시민이 탄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을 이뤄냈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시민들께서 내린 명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라, 국회를 국회답게 운영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합니다. 저는 이번 원내대표가 되면 우선 코로나 백신 보급 실태와 향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방역 대책과 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미국, 일본, EU의 중앙은행처럼 국채 매입에 그치지 않고 양적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여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정부의 운영 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 반드시 법률을 마련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국회로 모시겠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 입법 정책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당을 혁신하고 민생을 살려낼 때,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을 지켜낼 때 우리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 윤호중은 당의 혁신과 쇄신을 이끌고 다시는 당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강력히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의원님들과 공감하면서 오직 4기 민주정부의 창출을 위해 제 모든 힘과 정성을 쏟겠습니다. 유능하고 경험 있는 후보, 혁신적이고 소통하는 후보, 저 윤호중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7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윤호중 후보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박완주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21대 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기호 2번 박완주입니다. 작년 오늘 우리는 원팀 정신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총선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 국민과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는 패배했고 국민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나만 옳다고 고집과 독선으로 특권 세력, 기득권 정당으로 비춰졌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고 민생을 놓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민주당스러움의 회복과 혁신과 변화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통한 민주정부 4기 수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다시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속도전보다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만 강조하지 않았나 자성해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지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민생입법도 개혁입법도 제대로 국정과제의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데는 의석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180석의 압도적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산적한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임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감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든든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총선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3년간 야당으로 발목 잡기로 개혁 입법, 인생 입법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라고 압도적 180을 몰아준 것이 민심이었던 것입니다. 책임 있는 국정을 위한 입법을 위해서는 발목 잡았던 대표 상임위가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만을 요구한 곳에는 발목 잡기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운운하며 상임위 재배정 요구를, 특히 법사위 위원장을 요구할 것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법사위가 필요합니다. 민의를 반영하여 상임위 수와 상임위를 배정하는 것이 국회의 원칙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정쟁화하여 잃을 것이 없다는 야당과의 협상은 국민에게 정치적 허무만 조장할 것입니다. 당연히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20대 국회에서 1기 원내수석을 할 때 국정운영의 책임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당시 2당인 자유한국당인 여당이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 복원을 원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는 야당의 태도는 정치 복원을 원하는 국민께 신망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는 야당의 태도는
정치 복원을 원하는 국민에게 또다시 허무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바라지 발목 잡기 정쟁의 장으로 법사위원회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야당도 여당의 뜻을 존중하고 함께 정치 복원에 나서라는 것이 민심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처리는 당장 현실의 문제로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셋째,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방의 큰 틀은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과 보완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도부 등 소수 중심이 아니라 정책의 정을 통해서 정례화를 통해서 모든 의원님의 의견을 총화하는 자리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과 개혁 두 가지 모두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개혁의 입법과 민생 입법은 둘 다 놓칠 수 없는 우리의 함께 챙겨야 하는 그리고 실현해내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상법, 부동산 관련법, 중대범죄수사청법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 여러분, 어설픈 변화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전과 후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반드시 확실히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과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박완주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2번 박완주 후보의 기조연설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두 후보자분들은 오늘이 이제 투표 하루 전날이고 마지막 토론회이기도 합니다. 짧게 임하는 자세 한 마디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박완주 후보님. 네. 지난 일주일은 우리 민주당의 변화 혁신의 방안들이 본물터지듯이 나왔습니다. 토론회 준비하고 의원님들 의사 천취하면서 정말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떠난 민심을 돌이킬 수 없겠다. 많은 고언을 해주신 초선 의원님부터 중진 다선 의원님께 감사하고 꼭 반드시 1년 안에 국민한테 사랑받는 그런 혁신은 계속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다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호중 후보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긴 레이스 함께 달려가고 있는 박완주 의원님 정말 그 노고가 많으시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페어플레이하면서 또 우리 위원장님의 파이팅 주문도 받아서 좀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원님들 뵈면서 그 저희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그 유능한 개혁 정당으로 우리 당이 다시 자리매김해서 우리에게 기대를 해주셨던 지난 1년 전 저희에게 표와 이 기대를 넘겨주셨던 우리 그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 이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2년 차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이 2년 차 국회를 또다시 이 지난 1년간처럼 운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일을 못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일하는 이 국회 만들어 달라는 그 뜻 잘 받아 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선관위에서 선정한 공통 질문부터 시작해서 10개의 질문에 오늘 두 분이 평가를 받는 최종 시험대가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 후보자 두 분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후보자 답변 후
다음 후보자가 차례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답변 시간은 3분이고요. 답변 시간 종료 시에 차인벨이 한번 울리게 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기 원내대표는 더욱 민심을 경청하면서 개혁 및 민생 입법과 더불어서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의 정책 비전과 혁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주요 입법 과제 및 정책 혁신은 무엇인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세 가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 과제, 정책 혁신, 여기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세 가지. 네, 먼저 기호 2번 박완주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혁신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바꾸자라고 하는 게 모두 바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국민 공감대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속도에 의해서 속도만 강조하다 보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못하는 경우가 그런 누를 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는 어떻게 만드느냐. 소수만 갖고서는 안 되고요. 정책의총을 반드시 거쳐서 전문적인 의견도 듣고 그렇게 모아진 부분을 당정청에 대해서 좀 더 민심에 가까운 당의 목소리를 정부와 청와대가 거꾸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중심의 당정청 협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내부 국민과의 혁신해야 되는 방식이고요. 이제 내용 부분에 많은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이 있었는데 지난 1년 180석 줬는데 민생 입법을 중심에 한 국민들도 또는 개혁 입법을 우선순위 했던 국민들도 양쪽을 다 만족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뭐냐? 180석이나 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평가 이제 1년 안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선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대해서 각 상임위 중심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모아서 20대 때 하듯이 당론 입법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소수만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우선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코로나 백신 도입 현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 인구 대비 한 번에도 맞은 사람이 123만 명으로 약 2.2%입니다. 2회 이상 맞은 건 1.2%고요. OECD 국가 중 일본과 뉴질랜드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언론에서 나오듯이 이 공급에 대해서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또 다른 국민적 팬데믹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재 진행 계획했던 접종 일정과 백신 수급 일정 이런 부분이 12월까지 가능한지 투명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대선을 마스크 쓰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게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두 가지식으로 답을 하시는 것이 훨씬 이해를 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1번 윤호중 후보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책 혁신 과제, 입법 과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달라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코로나19와 민생 위기, 민생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만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 불만을 덜어드리면서 부동산 문제,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우리 당의 이 새로운 그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19와 민생경제 위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새로운 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당연히 백신 확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범정부적으로 전 부처가 나서서 이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고 집단 면역을 금년 내에 만들어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온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가 아울러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문해야 합니다. 대개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작년에 1,0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더해서 이 연방준비은행인 중앙은행이 500조 정도의 이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야 경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이 양적 질적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라. 양적 완화에만 그치지 말고 양적 질적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미국 연준이나 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합니다. 또 일본은 주식까지도 직접 매입을 하는데 이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포용적 또 혁신적 경제 정책에 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해서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계신 분부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청년들을 정책을 위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해서 국회에 청년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야가 추천하는 이 청년들이 직접 토론하고 방안을 만들어가는 청년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호 1번 윤호중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진행할 텐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신청해주신 공통 질문지를 모아둔 함이 제 옆에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한 개를 뽑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을 마치셨는데 심호흡을 좀 하고 계십시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은 간단합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는 먼저 기호 1번 윤호중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먼저 언론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짜 뉴스, 잘못된 이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털 역시 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포털도 똑같은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처리 수준에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의 이 미방위원 여러분들께 과방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반드시 이 법이 이 금년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검찰 개혁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검찰 개혁 특위 위원장으로서 2단계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검찰 개혁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 그리고 이 국가 전체의 범죄 수사 역량의 훼손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고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원칙 위에서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분리해서 이 무리한 기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희 당의 이 토론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해관계자, 전문가 또 국민들의 이 견해를 모두 다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조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입법정책청문회를 통해서 관계자들을 국회에 모두 출석시켜서 그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 왜 제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 여론을 확인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박완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먼저 검찰개혁, 언론개혁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21대 174석은 아직도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 문재인 정부한테 힘을 몰아줬던 180석의 힘은도 이 부분을 추진하라고 한 명령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 1차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결과가 옆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이 그리고 그 이전에 20대에서 여야 합의가 아니라 사실은 약간은 변형된 형태로 이렇게 완벽한 수사권 독립을 분리를 시켜내지 못한 형태로 공수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일단 공수처가 현재 제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수사권 분리를 했을 때 나타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정 정도 이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에 대한 진행들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2차 완전하게 안정적인 이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서는 논의를 정말로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 1월부터 시작했으니 언제까지 끝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올해 안에 끝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합니다. 충분히 우리 당내에서도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정확하게 아직도 한 번도 전체 의원한테 공유하거나 보고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몇 군데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도 해보고 했을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반영해서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이지 시기를 두어서 언제 문재인 정부 안에 끝낸다 이러면 잘못하면 대선을 앞두고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개혁의 의지가 후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리해야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개혁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금 현재 이것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실질적 피해도 있겠지만 이 또한 이게 언론 자유를 막는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려서 대선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정교하게 우리가 논의하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음 정부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께서는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제2차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델리민주 실시간 채팅창에는 많은 응원의 글도 올라오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후보 두 분께 하는 질문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을 고려했을 때 15분 뒤 10시 55분에 델리민주를 통한 현장 질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별 질문을 진행을 할 텐데요. 3분의 시간도 굉장히 좀 짧으시죠. 네, 2분의 시간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별 개별 질문은 사전에 의원님들로부터 받은 질문 가운데서 후보자가 직접 질문 3개를 뽑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1차 때 해보셨으니까 익숙하시라 믿습니다. 질문은 후보자 교차 순으로 후보별 1개씩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좌석 옆에 준비되어 있는 개별 질문지 함에서 1개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시간이 2분입니다. 2분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호 2번 박완주 후보부터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국정과제의 완수 및 마무리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 및 건설적 관계 유지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 한편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성과 선명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와 관련해 두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요지는 말씀 그대로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대선 공약과 국민하고 약속했던 과제 마무리를 위해서는 야당과 협력해서 건설적 관계가 유지가 필요하다, 요구된다 이런 요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 양대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성과 선명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건 아마 지금의 형태 내지는 이런 걸 유지하면서 뭐 처리를 해라. 이런 두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이런 요지로 해석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과제 완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한다라고 하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원내대표 단에서는 실현 가능하고 꼭 중요한 거에 대해서 당정청이 논의를 해서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적 관계, 저는 그래서 민심은 법사위원장은 안정적인 국정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지키되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 꼭 모든 관문이 법사위원장 말고 각 분야 위원회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속도와 어떤 선명성을 위해서는 그들이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최대한 그래도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을 보이고 최후의 수단에서 민주적 절차, 즉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법사위원장이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기호 1번 윤호중 후보 차례입니다. 질문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순서가 아닐 때는 이렇게 물도 좀 드시고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열린 국회를 만들겠다 공약하며 국민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 청문회 활성화, 민주당 온라인 청원 시스템 및 광역별 국민응답센터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폭넓게 확대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면서 의견 청취 결과들을 어떻게 당 운영에 활용하실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숙지하시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열린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입법 정책 청문회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 1년간의 국회 운영에 대한 반성의 결과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30석의 과반이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입법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국민 여러분께서 180석을 주셨을 때 이제 입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야당은 토론하지 않고 반대 의견만 표력하고 그대로 퇴장을 해버리는 전술로 우리 당을 독주 프레임에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유효한 이 국회 운영 수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프레임에 그대로 걸어 들어간 것, 이것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토론 없이 퇴장하더라도 입법정책청문회를 통해서 이 입법에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직접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모든 이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을 불러서 토론하는 이런 공청회와 달리 구체적인 사건을 케이스 스터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국회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 취지입니다. 또 온라인 청원 시스템과 광역별 국민 응답센터 이것을 만들어서 입법 제안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안으로 성안시켜 나가는 과정을 이런 시스템 있게 해나가겠다는 말씀, 이 공약을 드린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두 번째 질문 순서인데요. 물 한 모금씩들 잠깐 드시죠. 네, 이제 목이 좀 타실 시간이 됐는데 네, 진행 방법은 첫 번째와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 기호 1번 윤호중 후보 순서입니다. 질문지 선택을 해주십시오. 찾아가는 민심, 상시적 커뮤니케이션 방안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바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이나 당원님들 또는 이 재선 이상 의원님들께서는 이 질문의 배경을 좀 모르실 것 같아서요. 어제 초선 의원님들과의 그 정책 토론회 때 찾아가는 그러니까 민심을 찾아가서 직접 듣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시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국민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상시적 커뮤니케이션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서서 답변드린 이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라든가 또 광역별 국민 응답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당의 당 조직이 상시적으로 정책 입법 민원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시적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해서는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찾아가는 민심 탐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당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그 이벤트 하듯이 뭐 오늘은 뭐 전방을 가기도 하고 뭐 내일은 이 산업 현장을 가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때는 뭐 시장을 가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카메라 들고 가서 그냥 이 사진 찍고 뭐 한두 마디 듣고 돌아오는 이런 그 상투적인 민심 탐방을 하기 일쑤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미리 저희가 찾아가는 그곳에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해서 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겠습니다. 다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네네. 자, 2분 시간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네, 다들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2분 내에 최대한 여러분의 주요 정책 과제와 정책 혁신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2번 박완주 후보의 순서입니다. 질문지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임 원내 지도부의 대야 전략에 대한 평가, 만약 원내대표가 된다면 향후 대야 협상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요구한 부분이니까 사실은 전임자에 대한 평가는 후임자가 될 사람들이 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워낙 위급한 상황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석을 준 이유는 3년 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더 공정한 사회, 그 개혁 입법, 검찰 개혁이라든지 민생 입법들을 추진하지 못했어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도적으로 마음껏 한번 추진해봐라 이렇게 줬던 것인데, 그것을 알고 야당은 발목 잡기를 풀어놨더니 아예 안 들어와서 독주 프레임, 니네가 한번 책임지고 여당이 다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불가피한 면은 있었죠. 그래서 전 상임위를 갖는 이런 형국에서 저는 이 안에서 사실은 민생입법도 개혁입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그리고 국민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듣고 그런 부분에 야당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적 설득 작업, 방금 말씀하신 입법 청문회가 됐든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든 이런 과정을 가졌어야 되는데 약간은 남은 임기가 이제 당시 2년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부분 국민의 눈에는 이게 공감대보다는 속도가 필요하다. 사실 그런 초선 의원님들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충분한 논의 없이 상임위에서 우리만 있는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이게 국회인가 이런 의아한 분도 계셨는데 그런 모습이 독주 프레임에 걸렸던 것이지 그 내용 그래서 두 가지 부분 좀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됐다.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이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자, 개별 질문 두 번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질문지들이 대개 이제 질문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분 내에 답변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 2개, 3개 질문이 있다 보니 후보분들께서는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것도 후보의 역량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박원주 후보께서 질문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대가) 바라는 공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대가 바라보는 공정, 40대가 바라는 공정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원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고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이 공감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특혜, 기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았다. 출발선상부터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기회라도 공정하게 해주고 그런 특혜에 의해서 완전히 출발이 다른 이런 사실은 기득권 중심의 사회를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작은 집이라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자. 그게 이제 우리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바라는 공정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인국공 사태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라보는 공정하고 제 아들 20대인 아들이 인국공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용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게 나쁜 거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대들은 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시간이 지나서 해주는 거가 그건 공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꼰대 소리 이걸 실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들이 알고 있는 또 위에서 보는 이런 관점은 이제 20대 뭘 혜택을 위한 정책 아무리 100개를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야 됩니다. 네, 이번엔
기호 1번 윤호중 후보께서 질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보자는 수도권 의원이나 원내대표가 된다면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인 비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수도권 살리려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이런 질문이십니다. 저는 그동안 당의 이 지방혁신 균형발전 이 정책 추진단의 단장을 맡아서 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많은 그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 균형 발전 정책이 있는데요. 뭐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 이 정책 입법 그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또 입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입법 지원을 하는, 직접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데 또 토론회나 전문가들의 이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2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1년이 됐는데요. 1년 동안 이 2기 지방 이전 계획을 전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원내대표가 되면 그 임기 중에 이 지방 이전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새로 지정한 이 대전 충청권의 혁신 도시를 포함해서 12개의 지방에 이 혁신 도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혁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질문 시간입니다. 지금 함께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의원님들, 우리 두 후보께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잠시 숨을 좀 돌리시고요. 먼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참여 중인 의원님들의 질문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에 선정되신 두 분이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먼저 질문을 받을 텐데요. 현장 연결돼 있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상혁 의원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박상혁 의원님, 공통 질문 또는 후보자 각각 개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두 후보자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새로 뽑히시게 될 우리 원내대표는 단순히 원내대표를 떠나서 이제 앞으로 새로 뽑게 될 당대표와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으셔야 될 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2017년 대선에서도 보면 그 탄핵을 겪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41%를 득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합친 것이 그 상황에서도 51%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탄핵 정치연합이 해체되고 있다. 최근에 이 보궐선거 결과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대선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세대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 20대, 30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젊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경청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제 저한테 오늘 이 토론회가 있으면 질문해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은 역사적 부채라든지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하나의 목소리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렇게 다가서기 굉장히 어렵다. 심지어 당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처럼 자기들한테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그 대표가 되신다면 우리 20대들에게 다가갈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그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의 질문은 2030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1번 윤호중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2030 우리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청년 국회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당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이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라운드 테이블이나 또 그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젊은 세대들의 참여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당장 무엇을 주겠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꿀바른 공약, 이 일자리 뭐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 또는 뭐 집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만들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평생 살아가기에 정말 살아가면서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한 예로 이 주거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거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일 1, 2년 내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약 20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인 청년들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서 20년 정도가 되어서 뭐 50대나 또는 40대 말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정말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대안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 네, 오늘 주제에 맞게 주로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호 2번 박완주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누가 지도부가 되든 우리 민주당은 청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청년은 사회 경험이 아직 없다. 이렇게 제 아들 다루듯이 하면 절대로 그런 뉘앙스를 보이면 꼰대 정당이라는 얘기 듣습니다. 저도 실제 제 아들한테 꼰대라고 듣습니다. 아빠가 민주화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자기하고는 다른 세계라고 이렇게 평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식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청년 일자리 필요합니다. 청년 주택 필요합니다. 청년 소득 필요합니다. 이걸 마치 어른이 아들 용돈 주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년이 필요한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형태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청년은 전혀 우리한테 표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변화된 태도, 우리 2030 우리 의원들부터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안합니다. 바뀌었다는 게. 청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번 최고위원회를 선출합니다. 여성 최고처럼 당연직으로 청년을 주십시오. 한 자리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 이렇게 해서 뭔가 청년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그 최고위원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탐방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변했네. 여성위원회 당연직목 얻는데 몇십 년 걸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떠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바꾸는 것이 사탕발림이 아니고 민주당이 변했다. 청년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네, 박상혁 의원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 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자, 이어서 현장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 의원입니다. 네, 이제 질의를 네. 주실 텐데 공통 질문과 후보 개인에 대한 개별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이번 부탁드립니다.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이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후보께서 선거 경험을 소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원내대표가 되시면 내년에 어떻게 대선과 지선을 준비하실지 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선거 경험의 바탕을 둔 내년 대선과 지선에 대한 두 후보님의 전략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박완주 후보부터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에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당 대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고 그 중에 최고위원으로서 원내대표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의 경험은 지난 지방선거였을 때 최고위원이었고 역할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의 원칙은 좋은 후보입니다. 그 좋은 후보를 만드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새로운 공정의 가치라든지 절대로 국민들한테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 성비위 문제라든지 한 가지 더해서 투기를 했던 최근 일정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민심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 현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대위에서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걸러내고 다음에도 이런 좋은 후보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고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 대선에서 이겼던 부분이 바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누구든지 기회는 평등하게 주겠다. 정의롭게 하겠다. 이러한 부분을 혼자 캠페인이 아니고 174명 의원들과 우리 100만 당원들과 함께 의견들을 모아내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원내대표, 새로 꾸려지는 당대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 내용이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하는구나. 이게 혼자 어디 소수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공감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당 중심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승리의 길.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질문 주신 장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네. 제가 윤호중 의원님을 뛰어넘었고 죄송합니다. 네, 오래 듣다 보니까 윤호중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님한테 잘 못 보였는 모양입니다. 네, 저는 97년 첫 정권 교체를 이루는 대선에서는 부대변인으로 언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야당과의 연합공천 이 협상을 맡은 적도 있고요. 2012년 대선에서는 이 선대본부의 전략기획 실장을 맡아서 그 선거 전략을 짠 적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17년 대선에서는 정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책 공약과 그리고 그 공약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이 후보 일정까지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공천과 또 전국 선거를 총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우리 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이 전략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충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5월 2일에 선출되는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우리 당의 선거를 쭉 지휘해 나가실 텐데요. 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도부가 충실하게 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준비하고 이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그 대선에서는 특히 174명의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승리, 함께 만드는 새 정부, 4기 민주정부.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재 생중계되고 있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접수된 질문 중에서 3개를 추첨해서 뽑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 이소영 선관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실시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질문들이 저희가 좀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후보분들의 의사를 좀 여쭤보고 직접 새로 뽑거나 저희가 하나를 더 뽑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3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협치와 개혁 중 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는 어느 것입니까? 먼저 기호 1번 윤호중 후보부터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협치와 개혁 선택하려면 저는 개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말은 저희가 선택할 그 대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협치라는 것은 이 의회 정치에서는 국회판,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회에서의 이 연합에 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국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운영하려면 연방제 하에 이 다수의 정당이 연정 협의를 할 때처럼 분명한 계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치를 해서 국회를 운영할 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개혁 정책 무엇에 대해서 어디까지 함께 하겠다. 또 당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협치 계약서가 있어야 협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상임위원장 나눠 가지자.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눠 갖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 나눠 가진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일테면 발목 잡기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협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왕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우리 당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에서 잘못 나간 이야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막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몰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절대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네, 자 이어서 기호 2번 박완주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협치와 개혁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국민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게 개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 제 사회의 오순을 개혁하라고 한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고요. 우리 21대의 목표도 그런 개혁, 민생 개혁, 권력 개혁 이런데요. 협치는 방법입니다.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사회를 그렇게 바꿔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가 목표고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협치를 해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가 나눠 먹는다라고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정당이 먹은 경우는 차지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한두 번 이번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국회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국민의 목소리가 완전하게 100%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례적으로 득표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사위원장은 절대로 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 이 압도적 180석을 준 거는 안정적으로 개혁하라고 준 자리인데 만약에 이 자리가 공석이 되면 다시 뽑게 되는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끼리 저쪽은 분명히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럼 우리끼리 들어가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국민들이 이게 과연 민주당이 야당은 뭐라고 하겠어? 봐라, 반성하지 않는 거 아니냐, 오만하다. 이게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꼭 법사위원장 목리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건 우리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를 하자, 일하자. 네, 협치와 개혁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소신 있게 두 분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오지선단입니다. 오지선단인데 잘 듣고 번호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생각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첫 번째 질문 소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이번엔 안일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상반규정 처리할 법안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1번 언론징벌 손해배상법, 2번 수사기소 분리법, 수능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교육혁신법, 4번 중대범죄수사청, 자, 5번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소급 입법. 자,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1번은 언론징벌 손해배상법, 2번 수사기소 분리법, 3번 교육혁신법, 4번 중대범죄수사청, 5번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소급 입법. 네, 다 숙지가 되셨죠? 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박완주 후보부터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처음입니다. 제 정답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5번 부동산 관련해서 하는 부분을 회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어쨌든 후속 법안들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교육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 새로운 뉴딜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재 양성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요. 네 번째는 중대수사청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언론 징벌법, 이렇게 저는 순서를 매기고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공정의 문제에 가장 도화선이 됐던 LH 땅 투기,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걸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정말 내년 저희가 공정하지도 못하고 무능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4월 말, 이달 말에 우리가 의뢰했던 우선 국회의원 우리부터 그 부분에서 엄격하게 하고요. 야당도 정말 함께 해라, 이렇게 촉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들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기소 분류 후속적으로 미안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성을 짓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혁적인 부분을 하다 말면 안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혁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민생 중에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서는 이 지금처럼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 많은 의견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제화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네 번째, 중대수사청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님이 준비가 된 부분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작업부터,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부터.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1번 윤호중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데요. 우선 첫 번째는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5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 세 번째는 중수청 설치 관련법, 네 번째는 교육혁신, 다섯 번째는 언론개혁 이렇게 저는 꼽았습니다. 이유는 박완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동산 그 투기 이익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의 투기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미 그 수사를 통해서 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 한 240조 정도 그 정부의 합동수사본부에서 240억 정도의 이 부당 이득을 몰수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지금 약 700여 명의 공직자에 대해서 내사와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 법적인 그 뒷받침을 해서 이 부당 이익이 전부 몰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사기소 분리와 이 중수청 설치 문제는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같이 다뤄질 문제라서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와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혁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 방안을 다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갈 기구를 만드는 것,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교육혁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언론개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개혁 그 관련 법안을 처리를 해서 우리 언론 환경을 보다 공정하게. 네, 두 분 다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소급 입법과 수사기소 분리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일렬님께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었다라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비타님께서 주신 건데 간단한 질문입니다. 당원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원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 먼저 기호 1번 윤호중 후보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오랫동안 당의 그 혁신 쇄신 방안 중에 하나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계속 그 해왔고 또 그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당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전당원 투표를 저희 당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당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 당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정당은 전 세계에서 우리 당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다소 우려스러운 것은 그 지난번에 당원 여러분의 투표에 의해서 보궐선거에 우리의 책임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도 이 후보를 낸다라고 하는 이 당헌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개정 논의를 제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재개정 논의를 이렇게 그 원내대표가 이야기할 내용도 아니고 원내대표가 이 지도부의 일원이 되더라도 지도부의 결정이나 또는 당무회의 또 전당대회의 논의만으로 개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런 이 당원 참여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개정도 반드시 당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만들어진 플랫폼을 몇 차례의 당원 투표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원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당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서 당원과 항상 함께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박완주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제 당원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투표할 때 동원하고 선거할 때 동원해서 득표하는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20세기형이고요.
저는 당원에 대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를 성공적 사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심 탐방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들도 당원도 못 만났고 지역 유권자들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파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저는 이 상황에서도 당원 정치 스쿨이라고 해서 25명 정도 우리 당원들 교육을 합니다. 좋은 국회의원님들 이 자리에도 오셔서 강의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당원들하고 교육도 하고 의견도 듣는 이것을 중앙당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서 해나가는 것이 우선 좋겠다. 두 번째, 실제적으로 언젠가 몇 년 전에 지역위원회에서 정책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각 읍면동에서 뽑힌 것을 또 도당, 시도당 차원에서 또 페스티벌을 하고 중앙당 차원 그리고 포상도 해주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 있는 걸 갖고서 저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혼자 비대위에서 또는 뭐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거는 전당원을 물어보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활용하고 다만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이제 동원의 대상이라는 생각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당비는 그렇긴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당원 생일날 중앙당에서 축하한다고 문자 받아 본 분 없으실 겁니다. 지역위원회에서는 보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부터 잘해야 큰 의견을 모아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질의응답이 종료가 됐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두 분 좀 크게 숨 한번 들이키시고요. 또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입을 적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후보자 마무리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연설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 종료와 함께 차임벨이 울리는 점 역시 유념하시고요. 두 분 다 준비가 되셨죠? 네, 마무리 연설로 두 번째 토론회와 함께 내일 있을 저희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박완주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숨 한번 들이키시고 마무리 연설 멋있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 다 잘 될 거니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말씀드리기조차도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성찰하고 성역 없이 혁신하여 하루빨리 유능한 정책 정당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오만과 독주를 걷어찬 국민의 희망 사다리를 다시 세워드려야 됩니다. 나 죽겠다 소리치는 민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정책의 허술함을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가중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 주거, 생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기에 두 번의 실책은 절대 있어서도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스러운 방향으로 넓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민생법안과 개혁 입법을 의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정책조정위원회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제도의 허점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례대면 의총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 박완주와 함께 청년에게 공정의 가치를 다시 돌려드립시다. 저 박완주와 함께 약자와 서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립시다. 저 박완주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해 드립시다. 저 박완주와 함께 진보의 닷을 내리고 중원으로 나아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반드시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의 성공을 이끌어냅시다.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돼야 변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박완주 후보의 마무리 연설이었습니다. 이제 기호 1번 윤호중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
선택의 시간이 채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에 정말 겸허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잘해보라고 힘을 실어주셨던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책임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원내대표는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으로 민생을 살리고 당을 혁신해서 4기 민주정부를 재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저 윤호중 33년 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계파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오로지 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당 정책위장,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아서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아냈고 3기 민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180석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때의 승리가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듯이 내년 대선도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유능한 개혁정당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저 윤호중을 한번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자신감 넘치는 마무리 연설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2차 토론회까지 끝나고 내일 투표에 들어가는데 짧게 소감 한마디씩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윤호중 후보님께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 표현 이런 거보다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완주 후보님. 저는 이번 토론회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 174분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분출됐고 그 의견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제일 좋았고요. 두 번째 옆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윤호중 선배님의 의견도 제가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가만히 보시면 또 제 의견도 상당히 또 윤호중 의원님이 수용해서 정책도 같이 비슷해져가는 이런 과정이 저는 민주당의 다른 목소리지만 결론은 결국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에 합의가 되고 방향을 제시한 이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변하기를 혁신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변했다는 소리를 진짜 더 들을 수 있는지 현명한 그런 선택이 기준이 되는 토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께 좋은 결과 부탁드리면서 함께 해주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